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증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가 강의 목차는 저번 주 영상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목차가 이제 매크로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늘 강의는 그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과 이제 저희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강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트 공식을 이제 올려놨었고요. 뭐 네이버는 뭐 다음이든 어느 검색 포털에서 이렇게 영어로 다트라고 치시거나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이게 타이핑을 하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주소를 치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가장 친숙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뭐 대형사다 보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공시가 있지만 뭐 저희가 볼 공시는 일단 19년도 한번 사업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게 작년 20년도 3분기까지 공시가 나와 있지만 일단 먼저 사업 보고서, 연말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기간을 전체로 해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면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됐고요. 19년 사업 보고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조금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뭐 회사의 개요는 뭐 사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일단 보시는 것을 뭐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회사가 어떤 영역을 하고 뭐 그런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제 회사의 개요가 있고요. 뭐 연역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이 부분은 뭐 보시고 안 보시고는 일단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총수는 나중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 유통 주식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배당에 관한 사항도 뭐 과거의 배당 추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은 조금 필요하고요. 저희가 나중에는 결국 연도별로 재무지표를 다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내용에 사실 이 내용도 그냥 포함이 된다고 생각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의 내용이고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부문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연구개발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단 있는 부분이고요. 뭐 부문별로 뭐 삼성전자는 C 부분이나 뭐 IM 부분, 뭐 DS 부분, 이제 하만, 이제 자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나와 있고요. 뭐 각 부문에 별로 해서 뭐 시장 여건이나 뭐 점유율 등도 나와 있고요. 부문별로 해서 매출액들, 뭐 영업이익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나 뭐 생산 능력, 그리고 뭐 가동률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재무상태표랑 그리고 손익계산서랑 현금 흐름표고요. 이 조금 바로 지나갔었던 포괄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는 뭐 사실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상사 같은 회사들은 조금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되는데 기타 포괄손익 관련된 회사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회사들이 조금 약간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제표에는 다 사실 숫자로만 설명이 돼 있죠. 그 숫자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주석입니다. 주석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아까 숫자로만 돼 있던 것을 사실 한글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작성 기준들을 조금 설명해 놔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그냥 금융상품, 딱 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이 금융상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뭐 포괄손익도 그렇고 뭐 매출 채권도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고 충당금이 얼마 정도 쌓여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뭐 재고자산 관련돼서도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뭐 관계 기업에 투자한 것들이나 뭐 유형자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업을 인수했거나 아니면 뭐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나 뭐 보통 이게 뒤에 조금 많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이 물론 뭐 이 주석도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 꼼꼼하게 조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나는 이거 다 보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뒤에서부터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가 아니고 뭐 굳이 조금 사업 보고서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이 사업 보고서에만 이제 사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 보고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사분들이 이 향후 경영이나 뭐 지금 이제 해당 해 이제 이 재무제표 같은 거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조금 왜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지 자산이 왜 이렇게 뭐 줄었거나 늘었는지에 대한 이렇게 조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왜 증가했는지 왜 감소에 대한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영업 실적도 왜 영업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도 조금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잘 나와 있지 않으면 조금 회사가 조금 약간 주주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소홀히 하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의심을 해봐도 괜찮은 사실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어느 분인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1번 항목에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분포 현황이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5%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는 또 누구인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소액 주주 현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봐야 될 항목은 제가 뭐 거의 이 정도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 내용도 사실 조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과거에 뭐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졌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소송 관련된 사항도 이 부분에도 이제 사실 주석 말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실 전부 다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정말 그 부분 중에서 이 사업 보고서 중에서 뭐 가장 그래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보시는 게 당연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재무상태표랑 이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는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회계를 모르시는 분이면은 뭐 처음에 조금 이해하실 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을 기본적 분석에서 가야 할 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주식수도 나중에 기입을 하여야 되고요. 유효 법인세는 이 회사가 이제 실질적인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뭐 조정되는 할인율이나 뭐 연구 성장률 그리고 이렇게 뭐 영업 현금 흐름이나 이제 캐펙스 뭐 잉여 현금 흐름 배당금 그리고 뭐 FCF랑 림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로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좀 산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퍼나 PBR 뭐 이제 FCF, 뭐 EPS, BPS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는 단계인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재무 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어떤 항목들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이 재무제표 아까 보여드린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채우도록 하고 이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분석할 때 보여드리는 내용하고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지고요. 뭐 가지고 있는 내가 빚이랑 결국 자본이랑 이 총 자산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항목이고요. 손익계산서는 결국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뭐 매출이나 매출원가를 차감한 뭐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제 금융비용 이런 걸 다 차감한 당기순이익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고요. 결국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였거나 얼마나 아니면 손실이 났거나 하는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고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이 현금 흐름표는 보통 이제 투자할 때 현금 흐름표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재무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조금 제가 예시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재무 상태표랑 자, 글씨를 조금 못 쓰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주석은 이제 뭐 내가 네 번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뭐 사실 주석은 저희가 이제 공시되어 있는 걸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잠시만 좀 삐뚤삐뚤한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럼 이제 예시로 제가 그냥 이제 요식업에 진출을 해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실제로는 잘 못하지만 제가 어떤 요식업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 돼지갈비집을 한번 그러면 이제 즉석에서 한번 사장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자산을 기입하는 항목이고요. 여기가 부채 글씨가 못 쓰는 거 양해를 부탁 부채입니다. 부채고요. 여기는 이제 자본인데요. 제가 현금 1억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자본금이 1억이 되겠고요. 현금이 자본금이 1억이고 그럼 자산도 이제 1억이겠죠? 제가 이제 현금을 1억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딱 가게를 내야 되는데 요즘에 워낙 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1억으로 장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현금만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에는 변동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금 흐름표는 영업 현금 흐름과 아까 잠깐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업, 투자, 재무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대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출을 하러 은행을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한 2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 차입금 이제 쓰진 않고요. 이제 한 2억이 이제 차입금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럼 자본금은 1억이고 부채가 이제 2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제가 2억이 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이제 3억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부채 더하기 자본도 이제 3억이죠. 이 부채 더하기 자본은 항상 자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회계에서 보통 대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뭐 돈을 번 건 없기 때문에 뭐 손익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무 활동에서 이제 제가 현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억이 증가할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빌려오면은 이제 현금이 이렇게 제가 2억이 증가를 했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현금은 이제 현금이 이렇게 2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제 대출을 받은 이제 재무적인 그런 내용은 이 재무 항목에다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뭐 대출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실 뭐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대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출이 2억이 늘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일단 이 대차가 다 맞고요. 제가 한번 이제 가게를 이제 한 운영을 해서 돈을 한번 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벌면은 이제 이 매출액이라는 게 나오겠죠. 매출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매출액은 이제 당연히 제가 돼지갈비 가격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000원짜리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100인분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의 매출을 벌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제가 이 10,000원짜리 돼지고기가 매출 원가입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지만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여러분 매출 원가고요. 이 매출 원가가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사실 한 5,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실제 돼지고기는 5,000원짜리를 이제 100인분을 팔았으니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제가 굳이 글씨를 쓰지 않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매출 총이익은 이제 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50만 원인데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이 판관비라는 게 빠져야 됩니다. 판관비라고 판매 및 관리비고요. 뭐 제가 이제 직원분들을 또 고용을 하겠죠. 직원분들도 고용을 하고 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이제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가지고 있으면 그 건물 가치가 사실 땅값은 그대로인데 사실 땅값은 변하지가 않죠. 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땅값은 그대로인데 이제 건물 자체가 사실 계속 이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감가상각비로 사실 회계상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결국 뭐 인건비나 뭐 광고비, 감가상각비가 이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그냥 뭐 인건비랑 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당연히 실제는 더 많겠지만 그냥 한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이 재무제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지 보시면 어디까지 일단 설명했는지 보시면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 자산 부분하고 부채 이제 자본까지는 이제 설명 드린 것 같고요. 실제로 유상증자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자본금은 그렇게 변동은 없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의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채 쪽에 보시면 뭐 유동부채랑 이제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보통 1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이 1년 기준입니다. 1년 내에 사실 유동시킬 수 있으면 이제 유동화가 된다고 치면은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치면은 유동자산이고요. 1년 이내에 유동화가 되지 않는다고 치면 이제 비유동자산입니다. 보통 당연히 건물 이런 무형자산들은 당연히 비유동자산이고요. 이제 부채 쪽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차입금이나 영업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매출 이제 돼지고기 이제 100개를 팔았었죠. 10,000원짜리. 이제 그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매출 총이익에서 뭐 인건비나 뭐 그런 광고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을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은 다시 보이기를 하면은 30만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었죠. 그럼 그 다음에 사실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기타 비용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기타 비용이라는 것도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영업 외 손익과 이제 제가 그냥 글씨를 쓰지 않도록 하죠. 영업의 손익과 뭐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잘 나타나진 않는데 뭐 그냥 이제 그런 영업의 손익과 뭐 비용은 그냥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0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금융 비용 이제 뭐 이자 비용이나 이제 이자 비용이나 뭐 해지 관련된 비용들인데 이자 비용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자 비용입니다. 이 금융 비용이나 이제 금융 수익을 뭐 한 대출 이자가 뭐 한 이제 다 빵원입니다. 이건 빵원이고 대출 이자가 뭐 한 10만 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10만 원이었으면은 이제 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2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뭐 사실 잘 모르셔도 괜찮기는 한데 이제 여기까지 계산을 된 게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혹은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벌었으면은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이제 차감하게 되면 보통 이제 법인세가 24%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법인세가 24%인 경우가 많고요. 법인세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5만 원을 이제 차감하게 되면 이제 15만 원이 나오겠죠.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소위 가장 많이 쓰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정말 회계상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상으로 회사가 1년에 이제 벌어들인 손실과 뭐 이익이 15만 원이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죠. 뭐 당연히 근데 손실이 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은 15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사실 뭐 대부분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그럼 현금 흐름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매출 결국 원가랑 이제 뭐 매출액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저한테 있어서 이제 현금이 총 증가하는 것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15만 원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 감가상각비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비용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략이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사실 투자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건물을 사거나, 다시 한번 그냥 이제는 그냥 이 내용 가서 사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도 사실 이 매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은 조금 낯설고 아직은 낯설고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사실 뭐 계속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모자란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 영상이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는 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랑 이 비지배 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도 조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회계 처리에서 뭐 지분법하고 또 연결 회계 처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현금 흐름표로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현금 흐름표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냥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총 금액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회사가 이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랑 뭐 이자나 뭐 이런 이자가 받았던 거에 대한 내용, 뭐 배당금을 이제 뭐 수입했던 내용, 뭐 법인세 납부 금액, 이렇게 영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이 수치로 사실 다 통합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는 뭐 회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살 수도 있고요.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형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자회사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투자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2억이었죠. 2억의 대출을 졌기 때문에 뭐 2억의 대출을 하면 이제 2억이 플러스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대출을 갚아버리면은 이제 빵원이 될 것 같고요. 2억 플러스 2억, 그 해에 똑같이 대출을 지고 대출을 갚으면 뭐 빵원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뭐 간단하게 사실 설명을 드렸지만, 뭐 제가 사실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나 뭐 그런 강의로는 거의 한 3달 정도 배워야 되는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당연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점점 계속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아직 남은 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고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제가 맨날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조금 댓글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작성하고 이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이제 이 부문별로 이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위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100만 원 기준으로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편하게 100만 원 기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띄워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제가 조금 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일단 처음에는 매출액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이 연결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은 당연히 포괄 손익이 아니죠.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손익계산서 저희는 19년도를 볼 거니까 51기가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이 정기 공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정기 공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사업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이제 영업 활동이 나와 있고요. 반기 보고서는 이제 반기죠. 딱 반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제 공시가 나와 있는 것이고, 분기 보고서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있는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셔서 뭐 분기 보고서까지 같이 하면 이렇게 분기 보고서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51기인 19년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판 금액에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갈비 10,000원짜리를 100인분 팔았다 하면 100만원이 이제 매출액인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사실 상당히 크죠.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감이 안 오는 단위인데, 한번 잠시만요. 조금 금액이 크니까 여기에 이제 그냥 저희가 억원 단위도 한번 넣어보죠. 네,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두 번 나누면 되겠죠? 그래도 사실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이제 1000억이고요. 이제 10억, 100억, 조, 그러니까 2조 3천억, 2조 3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2조가 맞나요? 네, 1000억, 조, 10조, 230조죠. 제가 당연히 삼성전자가 네, 그럴 리가 없는데 23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단위가 너무 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조로 해볼까요? 조. 네. 이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하면은 한 잠시만요. 230.4조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네요. 이제 매출액은 결국 이제 물건을 판 금액에서 물건 수량을 곱하는 매출액이 한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회사가 이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순수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매출액에서 이제 물건 금액인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요. 이제 저희 뭐 급여준 인건비나 뭐 광고비나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들을 다 차감하고 난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제가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럼 영업이익이 27조 한 8천억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비타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에비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사실 이 손익계산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기순이익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희가 알아야 될 당기순이익은 이 지배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냥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쓰는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한 21.5조 정도 되고요. 결국 지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회계상의 마지막 손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회계적으로 결국 한 21.5조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FCF라는 모델을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당기순이익은 결국 그냥 회계상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상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나중에 조금 저희가 이 수치 말고 현금 흐름 수치인 FCF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산 쪽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쪽 부분도 사실 한번 두 가지를 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산하고 고정 총자산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일단 총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에 이 자산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유동자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 유동화 가능한 자산이고요. 이 비유동자산은 1년 내에 유동화가 되지 않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보통 비유동자산에는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많고요. 이제 뭐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는 이제 보통 이제 지분에 투자한 것을 타 회사 이제 지분에 투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총자산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자산 총계를 한번 여기다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자산은 352.6조 정도 나와 있고요. 부채는 이렇게 보시면 부채도 뭐 여기에 이제 회사가 결국 이제 빚을 진 내용이죠. 이제 뭐 꼭 차입금만 아니라 이제 영업 관련된 이제 매입 채무나 뭐 단기 차입금, 뭐 미지급금 이런 내용도 있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뭐 회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지표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그런 거래 상대방하고 이제 관련되는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출과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매출에 대한 이제 차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총 부채 총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채 총계는 이제 89조, 약 한 90조 정도 되고요. 이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여금들이 다 있는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할 때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서 당연히 이제 액면가라고 있죠. 액면가라고 이제 뭐 보통 뭐 500원에서 뭐 100원, 뭐 5,000원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액면가보다 이제 주식 가격이 나중에 괜찮은 회사가 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처음 발행했던 그 액면가보다. 이제 그 액면가보다 이제 높은 수치를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이 이익여금이나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면서 이제 자본이 증가를 하겠죠. 그 자본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 자본 이익 잉여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배당으로 빼게 되면 이 잉여금은 이제 또 감소를 하는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이것은 저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이 자본도 이제 큰 틀로 보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본 총계는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하고 비지배 지분, 소유주 지분을 사실 합친 수치인데요. 아까 당기순이익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일단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지배주주 자기자본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254.9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를 합치면 자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배주주 자기자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하는 총 자산은 조금 더 낮은 344억이 나오게 되고요. 계산을 할 때는 나중에 저희가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제표들에는 이제 나오지 않은 항목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일단 이 조정 OCF는 나중에 FCF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 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기입하지 않은 항목들은 주석에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주석 설명드릴 때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고요. 영업현금 흐름은 저희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거나 뭐 지출한 총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영업현금 흐름이 약 한 45.4조 정도 되고요. 회사가 1년 동안 19년도에 벌어들인 이제 영업현금이 한 45조가 됩니다. 이제 캐펙스가 뭔지 설명드리면 캐펙스는 이제 유형자산 투자나 이제 무형자산 투자의 순 금액이고요. 뭐 만약에 매도를 한 게 있다면 매각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더해주는 수치가 되게 됩니다. 영업현금, 이 현금 흐름표에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형자산의 처분, 취득, 무형자산의 처분, 취득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따라서 유형자산의 처분은 유형자산의 이제 매각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매각에 넣어놓고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은 투자겠죠. 당연히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땅을 사거나 한 것입니다. 무형자산은 이제 뭐 개발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합병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처분이기 때문에 매각에 넣도록 하고요. 무형자산 취득은 무형자산 투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를 다 합쳐주면 저희가 이제 캐펙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캐펙스를 또 조원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한 마이너스 28.1조 정도 투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사실 유형자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자산 투자도 일부 한 3조 정도 있습니다.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투자한 것을 이제 더하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이 잉여현금 흐름이란 결국 이 삼성전자 이제 주주분들이
쓸 수 있고 벌어들인 사실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사실 배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17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년도에 이제 배당금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면 연결이 아니라 사실 배당금은 이 그냥 개별 재무제표 거를 보셔야 되고요. 이 개별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한번 배당금을 보시면 배당금을 이제 현금 흐름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은 이 개별 재무제표에서 보도록 해야 되고요. 이 배당금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10조 정도 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 18년도 실적으로 배당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냥 19년도 실적으로 배당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한 반절 정도 벌어들인 돈의 반절 정도를 배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은 사실 18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19년도 실적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이 배당까지 이제 차감을 하게 되면 회사가 그냥 남아있는 결국 뭐 배당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순수 현금은 약 한 7.7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희가 채우지 못한 것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면요. 이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 감가상각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EBITDA라는 수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더한 수치입니다. 이제 왜 이것을 보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현금 흐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회사에서 벌어들인 회계상 수익은 이 당기순이익인데요. 이 당기순이익은 사실 정말 회계적인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하고는 사실 상당히 조금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이랑 가까운 숫자를 저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보통 나중에 이제 FCF가 되는데요. 이 FCF가 가장 조금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고요. 다만 이 FCF 같은 경우가 이 투자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거대 프로젝트를 해버리면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대폭 감소를 하겠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괜찮은 수치 프로젝트면 사실 이 캐펙스 투자가 증가를 하더라도 이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사실 회사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미래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이 FCF 모델로만 평가를 해버리면 투자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 밸류에이션이 조금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이제 지표가 EBITD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BITDA는 아까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적인 이익인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더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보통 이제 유형자산 이제 건물에서 이제 건물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비용 처리를 보통 회계를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더해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비용을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니까 차감됐던 감가상각비를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당기순이익이 회계상의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EBITDA는 이제 현금 흐름이 반영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현금 지출되지 않는 비용을 더해준 현금 흐름 지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비를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을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유형자산 이 부분에도 감가상각이 나오는데 보통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 이제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보통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랑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따로 한번 항목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랑 제가 다시 치도록 하고요.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를 여기다 이제 잠시만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렇게 비현금 항목을 그냥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당연히 빼야 되는 금액이지만 저희는 이제 회계적인 수치를 결국 투자에 유용한 수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이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에비타는 결국 현금 흐름상에서 영업이익은 57.4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사실 금액이 크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금으로는 사실 이렇게 감가상각비들이 거의 30조 정도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지출한 것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져서 저희는 이것을 다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에비타는 한 57.4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는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될 건 마지막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도 똑같이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이자 비용을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이자 비용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넣을 건 다 기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입금을 또 안 했었네요. 차입금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에서 차입금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가지 사실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입금 수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게 다 더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한번 여기 이게 밑에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차입금은 보시면 이제 장기 차입금과 은행 차입금 여러 가지 사실 차입금들이 다 있는데 이 차입금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이 총 차입금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차입금을 여기 이렇게 차입금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100만원 단위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는 되게 조금 잘 해놓은 회사여서 이렇게 리스 부채라는 게 이렇게 차입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만약에 이 차입금에 리스 부채라는 게 없으면 리스 부채라는 것을 이렇게 컨트롤 F로 또 찾아보신 다음에 이 리스 부채를 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포함은 안 돼야 되지만, 그렇게 밑에 보시면 또 사채가 있습니다. 이 사채도 또 더해 주셔야 되고요. 사채도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총칭적으로 차입금 안에 사실 사채가 포함되기는 하는 수치고요. 삼성전자는 차입금이랑 이제 리스 부채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수치만 사실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은 이 수치를 이제 더해준 금액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빚진 금액은 이제 3.3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뭐 총 자산에 비해서는 빚이 없는 회사다, 빚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약간 지표들을 구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EBIT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12.1%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높으면 좋은 거고요. 낮으면 이제 보통 안 좋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 회사에서 조금 비교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랑 뭐 롯데케미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에서 뭐 최대 11%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보시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는 합니다. 뭐 낮을 때는 2%도 나오지만 높을 때는 19%까지 나오고요. 같은 업종인데 뭐 배터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약간 화학 부분이 조금 다른 영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살짝은 다르지만 사실 분석을 할 때는 같은 업종끼리 조금 비교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를 또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이랑 똑같은 수치인데 거기서 감가상각비만 더해진 조금 더 현금 흐름에 가까운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비타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비용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이자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비용을 사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자 비용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에비타를 이자 비용으로 이제 나눈 수치를 사용하면 되고요. 83.6이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4배 이상이면
좀 양호한 수치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뭐 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하기 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 정도로 저는 일단 4배 이상은 조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총차입금 에비타 수치고요. 이 총차입금을 에비타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약간 8배 이상이면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4배 이상이 양호하다. 이것은 이제 8배 이상이면 위험한데 뭐 삼성전자는 0.1이니까 뭐 상당히 양호한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단위가 배입니다. 배. 네. 몇 배 할 때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퍼센트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에비타 마진은 단위가 이제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회사가 빌린 차입금을 총 자산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정 총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이 총 자산 대비해서 한 9% 정도가 0.9%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인데 결국 회사가 총 자산에서 내가 빚진 금액이 얼마인가 나타내는 금액이고요. 겉으로 40% 이상이면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이진 않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이제 회사가 이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이제 나눈 수치인데 이제 35.2%가 나오는데 업종마다 사실 부채 비율도 다르긴 하지만 이제 200% 이상이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판단을 합니다. 업종마다 이것도 조금 다르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이러면 뭐 대부분 다 작성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주식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이 당기순이익을 회계상의 손익인 당기순이익을 이제 이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ROE가 나오게 됩니다. 8.4%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이 회사의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인 내 순이익이 얼만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림이라는 이 밸류에이션 모델을 사용할 때 ROE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ROE도 당연히 이제 높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이제 주주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벌어들이는지 조금 나타내는 수치고요. 이제 넷 프로핏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한국말로는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 이제 매출액 이익률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일단 나눈 수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 때 설명을 드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따라오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배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야 될 과정을 정말 이제 간략하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은 수박 겉핥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뭐 정말 당연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다행히 좀 회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오실 수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그냥 이 재무제표의 맛보기를 조금 보았다.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증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연도별로 저희가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듯이 이렇게 뭐 2014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지표들을 다 이렇게 기입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FCF랑 림 모델로 이 밸류에이션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아마 조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오늘은 조금 약간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강의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 사실 진행하면서 조금 더 점차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내용이 길고 조금 복잡했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